네, 안녕하십니까. 11월 4일 수요일 오늘의 킹슈맨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의 선택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미국 일부 지역은 현재도 대선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미국 동부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투표가 종료 예정인데요. 한국 시각 오늘 오전 8시부터 인디애나와 켄터키주 개표가 시작됐습니다. 현재 해당 지역은 트럼프가 우세하다는 속보가 있습니다. 자, 신장식 변호사, 누구한테 투표하셨습니까? 저는 투표권이 없어서 투표는 못했고요. 네. 누구를 지지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저는 남북한의 국민들과 문재인, 김정은 두 정상을 응원합니다. 네. 왜냐하면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네. 굉장히 각각 장단점이 있거든요. 아하, 그럴 네. 때일수록 우리 남북이 주도적으로 한반도 정세를 헤쳐나갈, 네. 평화 번영으로 헤쳐나갈 이런 주도성을 발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네. 측면에서 저는 이번 대선에서 남북한 국민들을 응원합니다. 알겠습니다. 대북 관련주에 투자하신 건 아니시죠? 예. 네. 자, 바로 오늘의 화제 인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소식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적장자 홍준표 대 서자 김종인. 두 번째, 독배든 이낙연. 세 번째, 트럼프 바이든. 내가 승리자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야, 이 당의 적장자입니다. 적장자 내쫓고 서자 데리고 와서 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네, 첫 번째 주제, 적장자 홍준표 대 서자 김종인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때 아닌 적서 논쟁이 뜨겁습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당내 서울 부산시장 후보와 관련해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비판하면서 서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킹슈맨의 적장자 MC 장원 의원이 전해주세요. 네. 아니, 일단 저는 지금 조선시대 붕당 정치도 아니고 현대 정치에서 이 적장자, 서자라는 말이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우파 싸움 같죠? 네, 그야말로 이 홍준표 의원이 아니면 못할 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드는데요. 네. 이 홍준표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국민의힘에 이 복당 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복당 관련 질문이 나오자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내가 이 당의 적장자이다. 적장자 내쫓고 서자 데리고 와서 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심사받아서 입당을 해라? 그게 정상적인 절차인가?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한마디로 서자에게 입당 심사는 받지 않겠다. 나는 적장자다. 이 얘기인데요. 결국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리더십을 다시 한번 흔들겠다 이런 뜻이 같고요. 시험대에 다시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퇴진 언급까지 했는데 이것도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 웬만하면 참고 기다리려고 했으나 당이 더 이상 망가지는 모습을 지켜볼 수가 없다라면서 강한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당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끌려다니니 야당 지지율이 폭락하는 것. 김종인 계속 이런 식이면 퇴진시키는 게 맞다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아니나 다를까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 여론이 거셉니다. 세종대왕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 얘기는 킹슈맨의 왕자 오창동 의원 전해주시죠. 네, 네. 킹슈맨 작자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작은 자. 예. 일단 이 얘기는 이제 원희룡 제주지사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함께 살펴보면요. 지금 적서 논쟁을 벌일 형편이냐라고 얘기를 남겼고요. 메르켈이 독일 보수의 적장자였나? 세종대왕도 셋째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이죠. 본인과 입당과 대권 입지를 위해서 외곽을 때리는 전술이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고 그 잘난 적장자론에 동의하는 사람들 귀 앞에서 따로 당을 만들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바야흐로 선거 시즌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선거 시즌을 통해서 본격적인 당내 알력 싸움, 당 내외부 알력 싸움이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고 굳이 팩트 체크를 하자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민정당에 88년에 출마했고요. 홍준표 전 대표는 현 무소속 의원은 96년 신한국당에 입당을 했었죠. 출마를 했었죠. 뒤늦게 태어나는 이제 적장자는 없다라고 표현했을 때 굳이 그 연도별로 따지면 홍준표 의원이 서자가 맞아요.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예. 재밌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진중권 전 교수는 홍준표 의원이 복당하는 순간 도로 TK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이거 신장식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지역 분포를 보면 지금도 TK당이 맞거든요. 거의. 네. 예. 근데 이게 이제 뭐 도로 TK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상징은 뭐냐 하면 과거 탄핵 이전에 과거의 보수 야당으로 보수 정당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우려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이 홍준표 대표가 복당을 하게 되면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방향은 중원 전략입니다. 그렇죠. 중도로 확장하자라는 전략인데 중도 확장 전략이 중단되고 과거에 극우 아스팔트 보수나 극우표를 또 타겟팅하는 이런 정당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진중권 교수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저도 뭐 지금은 대구 출신이긴 하지만 TK는 대구 경북이잖아요. 하나 팩트 체크를 하면 홍준표 의원은 경남도지사 출신이라는 점도 TK로 상징될 수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또 국민의힘의 고민이 있죠. 집토끼를 잇고 있습니다. 최근 TK에서 당 지지율이 급락하기도 했는데요. 또 심지어 보수 정당이지 의문이 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김종인 체제 조기 퇴진론도 나오고요. 조기 전당대회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일단은 봉합되는 분위기긴 합니다. 아무래도 대안이 없어서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의힘 차원에서 또는 한국 정치 전체 차원에서 봤을 때 어떤 행보를 해야 할까요? 한국 정치 전체 차원에서 보자면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계가 조금 더 가는 게 낫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아스팔트 보수 극우를 지금 손절해 가는 과정이거든요. 물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리더십 흔들기가 있긴 하지만 한국 정책 측면에서는 이렇게 극단적인 세력과의 손절은 의미가 있다. 그런데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에도 도움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마치 그 예전에 김웅영 감독이나 한국 프로야구에서 우승 청부업자 윈나우 전술을 하는 선거에 투입돼서 선거를 이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윈나우 전술을 쓸 때가 아니라 리빌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 내에 탄탄한 기반을 만들어내고 선수를 선발해야 되는데 자꾸만 FA 나온 선수들만 이렇게 입당시키려고 하고 바깥에서 유망주를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찾아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국민의힘은 내년 보궐선거도 그렇고 대선도 그렇고 졌지만 잘 싸웠다. 당이 차근차근 발전한다. 이런 것을 목표로 하는 게 현실 가능하고 그게 더 도움이 된다. 신장식 요원 인싸시네요. 젖잘싸도 아시고. 윈나우보다 젖잘싸다. 이거 야구 용어잖아요. 그렇죠? 자, 정리하면 결국은 정당이 구구와하고는 결별하는 역할, 필터링 역할을 하는 게 정치에서의 역할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당 안팎 강경 보수 인사의 도발이 이어지는 이유. 아무래도 한 가지 이유를 꼽자면 김종인 위원장의 구인난 때문일 텐데요. 그래서인가 최근 나경원, 오세훈 전 시장 등 막걸리 만찬을 하면서 여러 얘기를 오갔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가 오갔죠. 내년 서울시장 선거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리고 내일 서울시장 선거를 이기고 나야지 그다음에 대선도 승리할 수가 있다.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가 나왔을 텐데 처음에는 이제 헤드라인에 유, 안나 이런 식으로 이름이 나왔어요. 유승민, 안철수, 나경원 중에 한 명을 등판시켜야 된다. 라고 했는데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절대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이제 기울은 것 같고요. 유승민 의원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 내에서 좀 거물급 인사, 그동안 대선 후보로도 약간은 분류될 수가 있었던 당내 인사인데 원외 인사들을 먼저 만난 거죠. 오세훈 현 이제 당협위원장과 나경원 당협위원장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남겼고 계속 순차적으로 이제 만날 것 같아요. 당내 후보군도 만날 거예요. 근데 당내 후보군은 사실은 중진들 중에 서울시장을 나갈 사람이 거의 없다. 그래서 당내에서는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만날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제 윤희숙 의원이 분류가 될 것이고 아마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만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내외적으로 서울시장 후보군을 직접 만나보고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원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 부분을 누가 어필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나경원 전 원내대표나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는 경제통으로 불려지진 않습니다. 과연 어떤 어필이 됐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키워드 2개를 제시했다고 하더라고요. 집값과 세금. 네. 당 밖엔 누가 있습니까? 금태섭 의원이 있겠죠? 네, 좀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도 들려오는데요. 오는 18일 이 국민의힘 당내 초선 의원들 모임인 명불허전 보수다에 이 금 전 의원이 강연자로 나설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자, 이 강연은 명불허전 보수다의 대표인 허은하 이 국민의힘 의원의 제안으로 성사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뭐 제안이야 할 수 있겠지만 금 전 의원이 이것을 수락했다라는 사실 자체가 좀 놀라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 전 의원의 첫 정치적 행보가 바로 이 강연이기 때문인데요. 민주당과 각을 세우는 모양새로 탈당을 한 금 전 의원이 이 강연에서 과연 민주당에 대해서 어떤 발언들을 이어갈지 많은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어제 또 호남을 찾았습니다. 호남에 공을 들이는 것, 멀리 보는 건 줄 알았더니 가깝게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고려한 정치적 행동이라고 하던데 오찬성 의원이 짚어주시죠. 일단은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효력이 있었던 거는 과거의 사실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60년대부터 이촌향도라고 해서 특히 이제 전라도 인구가 서울에 많이 이주해서 살았다. 네. 이 이제 인구 분석으로 들어갔었는데 과연 내년 서울시장 선거가 이 지역 기반의 선거가 될 수 있느냐? 라는 판단은 저는 좀 미지수라고 봅니다. 말씀하셨듯이 오히려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집값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는 좌지우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네.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제 유고로 인해서 치러지는 선거긴 하지만 이 논쟁이 선거 기간 내내 좌우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이나 이런 것 부분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민주당이 어느 정도의 반성의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이 모두 민주당 잘못이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워요. 그리고 민주당이 잘못이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의힘의 표로 가지는 않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저는 비호감도를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너무 지역 기반에 매몰돼서 특히나 서울시장 선거를 그런 식으로 잡으려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의아스럽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하던데 호남 가도 서울은 못 가는 모양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독배든 이낙연입니다. 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용 싱크탱크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싱크탱크 예비 모임 이름이 연대와 공생이라고 하는데 짚어주시죠. 네, 일단 6개 분과로 나뉘어져 있고요. 저는 한국경제회장이었던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이제 대표로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전현직 의원들도 아마 참여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현직 의원들의 움직임은 없으나 아마 물밑에서 작업하고 있지 않을까. 여기서 작업이라는 표현은 아직까지 발표하기는 애매한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전직 의원들의 참여는 이미 나왔습니다. 최운열 전 의원과 신경민 전 의원이 이제 합류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6개 분과를 나눴는데 그 분과마다 교수도 담당 교수와 대표도 정해졌습니다. 뭐 대선 수순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일단 민주당과 민주당의 미래 그리고 다음 대선을 위한 공통적인 정책 개발로서도 이 싱크탱크는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공부하는 모임이라서 조금 더 지켜보면은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낙연 대표는 어제 재보궐선거 공천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후보를 낼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고 비판도 있습니다. 그것을 저도 알고 당원들께서는 후보자를 내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것이 옳다 하는 판단을 내려주셨습니다. 네, 이를 두고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낙연 대표가 독배를 들었다며 아주 높게 평가했습니다.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죠. 현재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홍보소통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엄중낙연이 아니라 단호낙연이다라고 자신의 SNS에 일단 이야기를 남기면서요. 이낙연은 머뭇거리지 않았다. 독배를 들었다. 정치적 운명을 걸고 책임은 온몸으로 혼자 떠안았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일단은 뭐 책임을 혼자 떠안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투표에 참여했었던 더불어민주당 당원들도 이 부분을 굉장히 무겁게 투표를 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이고 마지막 최종 결정은 어쨌든 당대표의 이름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무거운 책임을 이제 혼자 지겠다라는 표현을 박수현 대표는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한편 친문계 의원들도 오는 22일 민주주의 4.0이라는 이름의 싱크탱크를 발족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그 크기가 국회의원이 50명이나 구성된 멤버드급 싱크탱크라고 하던데 이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친문계 의원이라고 이제 표현하셔서 친문계 의원들이 들어가 있긴 한데 친문계 대선 후보, 친문계 다음 주자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애매한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낙연 대표의 싱크탱크와 조금 다른 점은 현직 의원들이 거의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표는 이제 도종환 의원이 이제 대표로 들어가 있고요. 뭐 김종민 의원이라든지 전해철 의원이라든지 수많은 의원들이 이름을 현재 올렸고 민주주의 4.0 사실 이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었던 참여정부 때부터 얘기했었던 민주주의 2.0, 3.0, 4.0 이렇게 이어져 오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속성 측면에서는 친문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으나 이 이후의 모습이 어떻게 진화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 그 이후의 과제는 무엇인가 남겨진 과제는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 같고 공수처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추진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닌 정말 다른 새로운 페이지를 여는 그런 모임이 될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장석 변호사, 결국 윈나올 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세력화가 본격화됐죠.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뭐 이낙연 대표도 사실은 싱크탱크라는 이름으로 자기 세력, 자기 진용을 갖추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민주주의 4.0 같은 경우는 실제로 독자 후보를 낼 것이냐 현재 그 친문의 독자 후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많은 뭐 이낙연 후보에 대한 지지가 높다라는 정도는 분석이 가능하지만 독자 후보를 낼 것이냐 아니면은 독자 후보를 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 인해서 민주주의 2.0, 3.0, 4.0으로 진화 발전해 오고 있는 그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 문재인 대통령의 유지를 어떻게 계승 발전할 거냐. 그 정치적 선택을 독자 후보로 갈 거냐 아니면 어느 특정 후보로 밀어주는 방식으로 갈 거냐라고 하는 거라는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뭐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고 도종환 의원이 대표를 맡는다고 하시는데 전해철 의원의 태도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이낙연 대표나 또는 이재명 지사나에 대해서 뭐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말 그대로 당의 입장에서 어떻게 정권을 재창출할 것이냐. 이재명 지사와의 특히 개인적 관계가 있었잖아요. 경기도지사 경선 과정에서. 이러한 두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개인적 관계로 만약 국민들이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 모임 자체가 모임 자체의 정당성이 훼손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당적 차원에서 또 한국 정치의 차원에서 전해철 의원이 자신의 태도를 가지고 갈 거냐가 나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자, 관전 포인트까지 짚어주셨고요. 자, 그런가 하면 자,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의 표명을 한 사실을 직접 알렸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즉각 반려하고 재신임을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한 2개월간 계속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 전개된 거에 대해서 누군가 이렇게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현행대로 가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제가 오늘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홍남기 부총리 뭘 책임지겠다고 이런 얘기를 한 걸까요? 우선 그 주식 양도소득세 요건을 지금 10억이었는데 10억 요건을 3억으로 낮추자라고 하는 시행령을 발표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당정 간의 협의 끝에 그 사실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지금의 요건 10억 요건 그대로 유지하라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요거는 이제 당정 갈등에서 이전에 재난지원금 문제도 그렇고 계속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본인의 의견이 당 쪽에서 여당 쪽에서 꺾였다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본인의 책임을 얘기한 것인데 홍남기 부총리 사의 표명으로 사실 가장 당황한 분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낙연 당대표이지 않았을까. 예, 이낙연 당대표가 총리 시절에 그 총리실에서 같이 근무를 했던 누가 봐도 가장 이낙연 대표와 가까운 경제관료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두 가지 행태 측면에서 비판받을 측면들이 좀 있고요. 인사권자와 나눴던 이야기, 사의 표명 이런 거를 그 국회 정무 그 기획재정위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라는 얘기가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하나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경제정책 자기 신념입니다. 재정 건전성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라는 것도 우리 홍남기 부총리는 좀 귀 기울여야 될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미국 대선 출구 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는데요. 현재 켄터키와 인디애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가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필라델피아를 집중 공략한 조 바이든 두 사람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I was thinking coming in because I watch these fake polls. But you know the good news, we're going to win anyway. We're going to shove it. We're going to win anyway. It's time for Donald Trump to pack his bags and go home. We're done. We're done with the chaos. We're done with the tweets, the anger, the hate, the failure, the irresponsibility. 네, 사전 투표만 무려 1억 명이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가 믿을 만한 것이냐, 신뢰성이 우려되고 있는데 오차성 의원이 짚어주시겠습니다. 네, 일단 어느 때부터 이제 사전 투표 열기가 뜨겁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뭐 대선 투표율이 최종적으로 65%를 넘어서 근 투표가 있었던 것 중에 가장 높을 것이다. 네. 지금 미국 대권을 이제 투표할 수 있는 전체 유권자 수가 2억 4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니까 미국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럴 수가 있는데 이 중에 거의 이제 9,300만 명에서 9,500만 명, 이제 절반 조금 못 미치는 사람이 사전 투표를 했기 때문에 현장 투표하고 여기 사전 투표 참여했었던 뭐 우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뒤늦게 개봉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법에 따라서 각 절차에 따라하기 때문에 뒤늦게 개봉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조기 투표, 사전 투표가 나중에 발표가 되고 오늘 발표되는 결과만으로 따졌을 때 더 혼란이 가중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초반부터 나왔었죠. 네, 그렇군요. 하나 짚어볼까요? 어제 0시 기준으로 바이든을 지지한 것으로 확실시 되는 선거인단 수가 209명이나 됐습니다. MC 장원 의원, 네. 이 정도면 당선되는 거 아닙니까? 209명. 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 209명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50개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 수가 538명입니다. 이 중에 270명을 확보해야지만 당선이 이제 확실시 되는 것인데요. 사실 중요한 것은 원래 본인을 지지했던 주들은 그대로 갈 것이고요. 이 경합주라고 불리는 곳의 결과가 중요한데요. 이 경합주로 불리는 곳이 바로 러스트벨트라고 일컬어지는 저는 위미펜이라고 외웠습니다. 주입식 교육의 폐해죠. 앞글자씩 외우죠. 예, 태종태세 문단세처럼. 자, 위미펜이 있습니다. 위스콘신, 미시간 그리고 펜실베니아입니다. 예, 굉장히 크기가 큰 지역이기 때문에 이 개표 결과가 늦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우편 투표도 많았고요. 그리고 이 선벨트, 미국 남부 15개 주에 걸쳐 있는 지역인데요. 이 중에서도 이 플로리다의 개표 결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경합주들의 결과가 상당히 늦어질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늦으면 더 늦으면 내일 모레까지도 이 개표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네, 핵심 중요한 숫자는 매직 넘버 270명이죠. 네. 자, 최근 구글 트렌드에 관심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가 여론조사에선 뒤졌지만 구글 검색량에선 앞섰고 결과적으로 당선됐기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모든 여론조사가 사실 이 힐러리 후보를 지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과는 트럼프가 당선이 됐었고요. 그 트럼프가 우세하게 나왔던 것이 바로 이 구글 트렌드 검색량 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번 대선에서도 과연 이 구글 트렌드 검색량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요. 구글 트렌드 2020 미국 대선 페이지를 보면 11월 3일 기준입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50%의 검색량 순위를 자랑했고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44%, 조 조존슨 자유당 후보는 5%, 하위 호킨스 녹색당 후보는 1%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국민의힘 보궐선거를 둘러싼 때 아닌 적선 논쟁부터 미국 대선 출구조사 결과까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물킹이었습니다. 멋진 두 남자의 시사 프로맨스 티키타카 뉴스, 한 번만 봐도 중독되는 환상의 케미 오늘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티키타카 뉴스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AI 어디까지 왔니? 인공지능의 현 주소입니다. 자, 벌써 이 4년 전이죠. 이 프로 바둑 기사인 이세돌 구단이 인공지능 알파고에게 졌던 충격이 아직까지도 가시질 않고 있는데요. 이제 AI는 점점 우리의 일상을 파고드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무원 사회에도 이 AI가 위협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일단 행정안전부가 조사를 했는데요. 18개 정부 부처 중에 25% 이 AI가 완전히 정착됐을 경우 바꿀 수가 있다라고 나왔는데요. 가장 많은 대체 비율로 보인 것이 1위 외교부였습니다. 네. 38.1%였고요. 그 후로 이제 법무부, 통일부, 문체부, 환경부, 여가부 순이었는데 외교부가 이렇게 유독 비율이 높은 것은 통번역 등의 단순 반복 작업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AI가
AI가 들어섰을 경우 완전히 바뀔 수 있다라고 네.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아, 예. 제가 이 외국고시 별로다가 이제 그만뒀거든요. 아, 팡팡고 나와서 이제 그만뒀다는 얘기가. 네. 아, 잘 생각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네. 농담이고. 자, 많은 직업들이 사실 이 AI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꼭 드려보고 싶은데요. 우리 신장식 요원은 변호사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신 요원도 AI의 위협을 좀 받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사실 AI가 판결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사람마다 네. 좀 다르다. 보편적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예? 법이 10,000명한테만 평등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이 보편적 기준을 정립하는 것과 기계적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거든요. 네. 사실 AI가 판결을 하거나 변론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판례 변경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과거의 데이터에 따라서 똑같은 결과를 내오기 때문에 네. 판례 변경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판례 변경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얼마 전에 작년에 노동자의 가동 연한이라는 게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났습니다. 89년도에는 55세에서 60세로 늘었고요. 30년 만에 5살이 더 5세가 더 늘어난 건데요. 말하자면 이게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동할 수 있는 100세 시대가 되면서 노동 가능 연령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AI는 이런 판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사회 변화에 따라서 판례가 변경되고 보편의 기준이 변경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네. AI가 변호사와 판사를 대체하기는 어렵다라고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말씀이 길어지신 거 보니까 위협을 많이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저는 이제 원래 직업이 개그맨이지 않습니까? 이 개그맨은 절대 AI가 대체할 수 없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직업 선택을 참 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이 톰 크루즈가 주연으로 나왔던 영화죠.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보면 이 범죄 예측 시스템을 통해서 범인을 미리 잡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런 SF 영화 속 이야기들이 현실이 될 수도 있을까요? 네, 실제 현실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이요. 최근 이제 코티카라는 이제 시스템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에 따르면은 이제 사람의 이제 행동 인식을 분석해서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선지자에 의해서 미래 상황을 바라보고 어떤 공을 받아서 그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지를 것인가 판단을 내렸다면은 이 코티카 범죄 예측 시스템은 이제 선지자가 아닌 사람의 행동 인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업체가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안면 이미지 정보를 모두 확보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디를 갔다 왔는지 여행을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금융정보까지 모두 파악해서 일일이 동선을 다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던 것이 너무나도 꼼꼼하게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까지도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 오창석 요원의 인생 영화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조커에서 열연한 이 호아킨 피닉스가 순정남으로 나왔던 영화죠. 허를 보시면 AI와 이 사람이 사랑에 빠지는데요. 이 AI와 사람이 사랑에 빠지는 것도 가능한 날이 올 것도만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인공지능은 시력이나 청력이 안 좋은 이 장애인들에게도 이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스라엘의 오라캠이라는 업체가 만든 것인데요. 안경다리에 카메라가 달린 제품을 만들어서 이 제품을 통해서 손가락으로 문장을 가리키면 일단 직접 읽어주기도 하고요. 또는 글자를 분석해서 소리로 알려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AI가 이제 시각장애인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충분히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가 되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1926년 훈맹정음이라고 하죠. 네. 한국 점자가 최초 발명된 날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 AI 기술과 예술이 만나면 또 어떤 하모니가 들릴지도 궁금합니다. 지난 29일이었죠. 이 상명대에서 첫 AI 음악회를 개최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AI 음악회를 개최를 했는데요. 일단 이미 작고한 피아니스트입니다. 러시아의 루빈스타인이 생전에 남긴 여러 가지 연주 데이터를 가지고 AI가 이 피아노를 직접 연주하는 장면.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피아노 의자에 사람은 앉아 있진 않지만 연주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이 차이코프스키, 이 오케스트라 역시 이 AI를 통해서 함께 협주도 가능해졌다라고 하니까 AI가 우리 사회에 정말 많이 깊숙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AI 시대가 더 빨리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올 하반기 공채에서 많은 기업들이 AI 면접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창석 의원, 이 AI 시대의 명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인간이 하던 모든 노동을 AI가 대체하게 된다면은 그 해당 종사자들은 일자리를 당장 잃게 될 수도 있겠죠. 네. 직접적으로 지금 미래학자들은 10년 후에 미래 자율주행차가 모두 정착이 돼서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운송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륙이 넓다 보니까 배로 운송하기도 애매하고 비행기로 운송하기도 애매하니까 트럭이 대부분 이걸 차지했었거든요. 큰 트레일러가 차지했었는데 지금 자율주행 4단계까지 사실은 웬만한 우리가 자율주행 정보가 담겨 있는 자동차 한국에서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5단계까지 정착이 된다면 이 운송업 자체가 모두 AI가 대체할 것이고 그 운송업을 운전하고 있었던 모든 운전사는 일자리를 반대로 잃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경각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직장인들도 10명 중 7명이 이미 AI가 나의 직업을 대체할 것이다라고 설문조사를 남겼다라는 것은 이미 회사에서 우리 실생활에서 나의 일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가까이 다가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언젠가 이 킹슈맨 요원들도 다 AI 요원으로 대체되는 날이 오진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사실 우리 신기주 국장은 벌써부터 AI 설이 돌고 있거든요. 말을 할 때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다. 표정이 늘 너무 냉정하다. 네. 좀 많이 웃어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개그맨을 대체할 사람은 개그맨이에요. 네네. 아, 그렇군요. AI보다 더 무서운 잘하는 개그맨들이 있군요. 네, 잘 제가 생각해요. 그걸 깜빡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 생활의 편리함을 누리면서 사람들의 일자리도 지키고 인간적인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세상과 AI의 세상이 함께 온다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오창석과 MC 장원의 티키타카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의 직문직답 주제는 이틀 앞으로 다가온 김경수 지사 항소심의 핵심 쟁점입니다. 일단 김경수 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은 무엇입니까? 또 지난해 이루어진 1심 선고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거는 오창석 의원이 간략하게 정리해 주실 겁니다. 네, 작년 1월에 이제 1심 선고가 나왔고요. 총 2가지 혐의에서 이제 실형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고요. 두 번째는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는 이제 95년 법이 신설된 이후에 이렇게 실제 징역형까지 내려지는 것은 굉장히 극히 이례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봐야 되고요. 내용은 드루킹 김동원 씨와 공모해서 인터넷 기사를 댓글 조작했다. 그럼 업무 방해 대상은 누구냐? 네이버와 카카오 등의 포털 사이트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공직선거법 위반은 지방선거 때까지 이 댓글을 조작해준 대가로 일본 샌다이 총영사직을 제한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일단 댓글 조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김경수 지사가 가담해서 묵인 방조 또는 협조를 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냥 알고 있었다라는 단순 사실만으로는 이 부분을 협력관계라 공모관계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일단 쟁점을 짚어주셨는데요. 1심 재판부가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제시한 내용을 거의 대부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1심 판결문을 굉장히 긴데요. 그거를 저도 여러 차례 읽어봤지만 저는 1심 판결문을 보인다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보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81회 정도 반복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물증이 부족한 겁니다. 물증이 부족한 가운데 추측과 심증으로 그리고 그 추측과 심증의 뼈대를 이루는 그 근거는 뭐였냐면 전부 다 드루킹 측 증인들의 또는 피고인들의 진술을 가지고 전부 다 선택적으로 신뢰를 보내준 거죠. 즉 김 지사 측 그 말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고 드루킹 측 말, 특히나
어떤 사람의 말 같은 경우는 요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전체를 그 증거에서 내친 게 아니라 일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말은 신뢰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말은 내치는 방식으로 이게 재판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1심 판결문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인다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뛰어넘는 보인다 판결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불합리해 보입니다. 김경수 지사 항소심 핵심 쟁점 직문직답 바로 첫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닭갈비 사장의 반전 증언입니다. 1심 판결 이후에 김경수 지사 측이 곧바로 항소를 하면서 치열한 법정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주목할 것은 2심 공판에서 닭갈비 사장의 증언 내용이 특검팀을 당황시켰다는 건데요. 먼저 재판 당시 닭갈비 사장의 증언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처럼. 연기를 부탁하시는 건가요? 저희 가게 그 테이블 2번부터 19번은 이 정통 닭갈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게 와서 드시는 분들이 2번부터 19번이고요. 20번부터 25번은 가상의 테이블입니다. 그러니까 25번은 이 포장하거나 이 예약할 때처럼 이 기타 계산을 하시는 분들 영수증에 표기가 되는 이 가상 테이블 번호인 겁니다. 소름 끼치네요, 연기를. 자, 정리하면 닭갈비를 포장해서 먹었다는 김경수 지사 측 주장에 힘이 실렸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닭갈비가 포장인지 아닌지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이게 움직일 수 없는 시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8시 7분에 오후 당일날 8시 7분에 7분부터 8시 23분까지 킹크랩 시연 킹크랩에 접근한 아이디 로그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8시 7분을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닭갈비를 포장해서 가지고 가서 김경수 지사의 말처럼 그 산채라고 하는 모임 장소에서 드루킹 일당과 함께 먹었다면 시연을 볼 수가 없는 시간이 되고요.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맞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맞는 겁니다. 근데 만약 드루킹 일당이 그 닭갈비집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먹었다라고 한다면 말이 되는 시연 시간에 김경수 지사가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닭갈비를 포장해서 먹었냐, 포장해서 가져가서 함께 먹었느냐, 아니면은 식당에서 자기들끼리 먹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정리하면 결국 김 지사한테 알리바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 거죠. 자,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닭갈비가 익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그렇죠. 특검이 킹크랩 시연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그날, 그게 2016년 11월 9일입니다. 자, 김경수 지사의 동선이 구글 타임라인을 통해서 시간대별로 정확하게 파악됐는데요. 이 때문에 특검의 킹크랩 시연 시간대에 굉장한 모순이 생긴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타임라인을 보면 일단 김경수 지사는 당일날 7시부터 9시 한 14분까지 6시 50분에 산채에 도착해서 9시 14분에 산채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8시 7분에 로그 기록, 킹크랩 시연했다는 로그 기록이 있는데 근데 이 움직일 수 없는 이 타임라인으로 보자면 타임라인에서 드루킹 측은 계속해서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김경수 지사 측과 같은 것은 브리핑을 먼저 했다는 겁니다. 근데 브리핑한 시간이 로그 기록죠. 8시 7분 이후였다면 밥을 먹고 와서 8시 7분 이후였다면 실은 시연을 김경수 지사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 항소심 마지막 단계에 와서는 경찰이 이거 포장해서 먹은 게 맞구나라고 하면서 새로운 타임라인을 제시하고 있을 정도로 이 닭갈비를 언제 먹었냐, 로그 기록이 언제였느냐, 그다음에 구글 타임라인이 언제였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특검팀이 또다시 새로운 또 주장을 들고 나왔더라고요. 이 드루킹 김 씨와 이 김경수 지사가 20분간 독대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신빙성이 있는 겁니까? 고육지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식당에서 닭갈비 먹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기들이 처음 얘기했던 타임라인이 쭉 맞아요. 근데 우리 닭갈비집 사장님의 놀라운 반전 증언으로 인해서 포장이었다라고 하는 게 나오고 나니까 그러고 나니까 한 20-30분 정도 시간이 비는 겁니다. 9시 14분에 산채를 떠났다는 게 구글 타임라인을 통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한 20-30분이 비니까 그때 뭐 했냐 하니까 갑자기 항소심에 와서 드루킹과 허익범 특검이 20-30분 독대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고육지책이고 시간을 20-30분의 빈 시간을
그 보충하기 위한 그런 전문용어로 땜빵이라고 하죠. 예. 그 말을 제가 참아 못했는데 AI로 대체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AI는 땜빵 못합니다. 예. 네, 증언의 일관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말씀 같은데요. 자, 지금 김경수 지사 항소심 핵심 쟁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김영세 지사가 킹크랩 개발을 승인했는가입니다. 드루킹의 처음 주장은요. 김경수 지사가 방문하는 것을 알고 심지어는 사실상의 요청에 의해서 킹크랩을 개발했다 이런 주장인데요. 이에 대해서도 김경수 지사에 대해 유리한 문건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위 더미 데이터 파일이라고 하는 건데요. 특검 측에서는 11월 4일부터 11월 10일까지 김경수 지사의 사실상 요청에 따라서 프로토타입을 이 킹크랩의 프로토타입을 개발을 했다라고 공소장에 적시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10월 달에 이미 이 킹크랩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그 개발을 위한 데이터가 개발을 위해서 쭉 개발 프로세스가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더미 데이터 파일이 나온 겁니다. 따라서 김경수 지사의 사실상의 요청에 따라서 이게 개발됐다. 11월 4일부터 개발됐다는 이야기는 전제가 무너져 버린 거죠. 자기들 개발 일정에 따라서 그냥 쭉 개발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사실에 가까워 보입니다. 네. 자, 김경수 지사 항소심 핵심 쟁점 직문 직답 세 번째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역작업 상반된 논리입니다. 자, 일단 여기서 역작업이 무엇인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역작업이란 드루킹 측이 민주당이나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에 공감을 클릭한 행위를 말합니다. 댓글 조작의 근거로 제시된 역작업 비율이 특검이 주장한 것보다 실제로 훨씬 높다는 것이 김 지사 측의 핵심 주장인데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댓글 역작업이 왜 중요하냐 하면 공모 여부를 이미 드루킹은 이런 댓글 부정하게 업무 방해를 했다. 그 네이버와 다음에 업무 방해를 했다라는 점이 이미 인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공모 여부가 중요한데 공모를 한다는 건 뭐예요? 같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같은 편이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특검 측에서는 소위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을 비판하는 역작업 비율이 0.7% 미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찾아보니까 김경수 지사 측에서 꼼꼼히 찾아보니 거의 40%에 이른다. 거의 절반 가까운 40%를 이르는 역작업이 있다면 어떻게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일당이 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 공범이겠느냐. 라고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법원 측에서도 이게 공모 여부를 가려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각각 검증해가지고 의견서 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짚어주신 것처럼 공모를 했다면 당연히 긍정적인 댓글만 주로 달려야 할 텐데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부가 역작업에 대한 내역을 제출하라고 특검에 최후 통첩을 내렸다고요?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최후 통첩을 내렸고 필요하다면 김경수 지사 측에도 그 제출을 하라라고 이미 일찌감치 얘기를 했는데 그 특검 쪽에서는 의견을 굉장히 뒤로 늦추고 있고 오히려 김경수 지사 측에서는 꼼꼼히 그거를 수백만 개의 댓글에 좋아요를 눌렀는지 비공감을 눌렀는지를 찾아서 이미 제출을 해서 약 40% 가까운 역작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경수 지사 항소심 핵심 쟁점 직문 직답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공직선거법 위반 결과가 더 치명적입니다. 네, 댓글 조작 혐의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지만 사실 김경수 지사에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이번 항소심 결과는 어떻게 될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공직선거법이 100만 원 이상, 공직선거법 내지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지사직을 박탈당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없게 됩니다. 근데 업무방해, 아까 댓글 작업 같은 경우는 금고 내지는 징역, 실형을 받아야 받게 될 경우 피선거권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공직선거법은 굉장히 중요한, 오히려 낮은 처벌을 받아도 지사직을 내려놓아야 될 수 있는데요. 다만 이것은 앞부분이 실제로 킹크랩을 통한 댓글 작업에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지방선거 때도 이 댓글 작업을 해주세요라고 하는 부탁과 함께 샌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라고 하는 논리인데 앞부분에 업무방해 혐의, 즉 댓글 작업에 효과가 있으니까 이걸 계속 해주세요라는
그 전제가 사실은 지금까지 댓글 역작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전제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래서 공직선거법 부분도 좀 판단을 달리할 수 있지 않을까. 1심과는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매우 높다. 하지만 굉장히 굉장히 치명적인 부분인 것은 맞기 때문에 우리가 11월 6일 판결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항소심 선고는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6일 금요일에 이루어집니다. 2심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 재판부의 정치적 고려라고 하는 변수가 있을 수 있겠다. 이재명 지사 그리고 그다음에 김경수 지사까지 연속해서 무죄를 선고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정치적 부담은 다 제껴두고 실제로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1심과 같은 보인다 판결이 아닌 그러하다라고 하는 확실한 물증을 가진 재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네. 재판 결과에 따라 여당의 대권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겁니다. 자,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이재명 지사가 지난번에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말하자면 굉장히 지지율이 한꺼번에 올라갔는데 김경수 지사 역시 그러한 무죄가 나올 경우 그러한 지지율의 급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주주의 4.0 모임에서도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할지 굉장히 지켜봐야 될 대목으로 보입니다. 네, 오찬성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유의미한 득표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이제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인데 여권에서는 김경수 지사가 만약에 무죄 취지가 나온다라면 무죄 정도의 판결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원치 않아도 대선 후보 지지율에 잡힐 겁니다. 그리고 그 지지율이 잡히면 누가 피해를 볼 것이냐. 결국은 아마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을 많이 잠식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후보 간에 선의의 경쟁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 김경수 지사는 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 인터뷰를 하면서도 대선 후보 지지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 자세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재판의 결과가 끝나야 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경남도지사의 임기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는 지금 경남도를 살리기 위해서 최소 2번 정도는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정치는 시대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가 불렀을 때 어떠한 응답을 할 수 있는가. 응답을 하는 것도 정치인의 또 의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무죄로 나왔을 경우에 민주당 내 여권의 대선 후보 이 3강 구도도 아마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쯤에서요. 우리 댓글을 보죠. 네, 댓글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 실시간 유튜브 댓글 상황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서부터 쭉 해왔던 이야기들을 이제 댓글로 많이 올려주시기 때문에 조금 관련된 내용이 좀 혼재되어 있긴 한데요. 이제 선거에만 목숨 걸지 말고 일 좀 해라라는 댓글이 눈에 띄고요. 자, 홍준표 의원은 개콘이 딱이다라고 홍준표 의원의 이 유머 감각을 좀 칭찬하는 듯한 댓글도 눈에 보였습니다. 이낙연 대표님 엄중하신 분인데 단호로 가나요? 맞죠. 그렇게 해야죠. 라고 또 댓글 남겨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신국장님 AI였음 크크크크크라고 AI 인정설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댓글 상황 알려드렸습니다. 네, 이쯤에서 잠깐 오늘의 코로나 신규 상황 현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118명이고요. 국내 발생은 98명, 98명입니다. 자, 계속해서 방역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핵심 쟁점을 짚어봤는데요. 앞으로 이틀 후면 잠재적 대권 후보인 김경수 경남지사의 정치적 운명이 판가름이 납니다. 항소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킹슈맨에서도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킹슈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단독 박지선 엄마 유서. 한 보수 신문이 유족의 뜻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약속했던 개그우먼 박지선 씨의 유서 내용을 일방적으로 기사화하면서 내건 제목입니다. 언론 의식과 기자의 양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BS